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봤더니 청년에게 새해 소원은 취업이고 중년은 일자리고 노년은 노후더군요. 결국 모든 국민의 소원은 경제란 건데 2019년 한국 경제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한 명 한 명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신년 인사를 가름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부가 성공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올 한 해도 경제정책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건설적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9년 첫 직설 힘차게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그리고 사회연대 노동포럼의 정용건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잘한다 못한다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못한다 부정평가가 조금 많은 걸로 역전됐다는데 경제 관련 불만이 제일 큰 요인이랍니다. 국민은 경제의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의 의견 묻겠습니다. 올해 살림살이가 어떨지 물었습니다. 나아질 것 같다는 10%대, 별 변화 없을 것 같다 46.5%, 더 나빠질 것 같다 38.3%로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습니다. 나아질 것 같다는 응답자 중엔 가계소득 4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나빠질 것 같다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별 변화 없을 것 같다는 200에서 400만 원 사이 소득층에서 많아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경제나 고용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경제 이슈에 대한 보수적 태도로 이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의견이 대표적인데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지키란 의견보다는 물가와 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 동결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보다 많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어떤 걸 가장 선호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자는 안에 대한 지지가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유지와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응답은 비슷했습니다. 네, SBS와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퍼블릭이 지난 연말 동안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자세한 오차 범위와 자세한 지표는 SBS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9.51% 올라서 2050으로 시작돼서 빨간색으로 일단 시작됐다는 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전반적인 의견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윤창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쭉 지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다 이게 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겠는데 잘 될 것 같다는 10%고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뭐 더 나빠질 것 같다, 아주 나빠질 것 같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크게 보면 이런데. 뭐 대충 교수님들 보시는 전망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망하고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좀 오차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현행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원칙을 너무 좀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데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저러한 그 숫자를 통해 반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사실 그 더 많이 받으면 좋거든요. 적게 내고 혹은 똑같이 내고 많이 받는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 좋은데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아까 그 나온 그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방법은 그 열심히 생각을 해보되 지금 이 구도를 너무 세게 흔들지는 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현재 상태에서 나만 잘 좀 더 받고 더 챙기면 된다.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엿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 또 앞으로 이 정부 끝나고 그다음 5년 또 10년은 어떤 식으로 경제가 굴러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긴 전망을 좀 엿볼 수 있고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 하시네요. 그 관련돼서 좀 정용건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뭐 전문가시고 토론 여러 차례 하셨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에 제일 많은 표가 갔어요. 예. 얘기인즉슨 보험료 더 급격히 올리는 거는 싫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뭐 국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당장 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인상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뭐 현행 유지하고 그 대신에 정부가 좀 재정으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자. 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래 국민들의 노후 문제라든지 고령화 대비한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놔야지 노후가 보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 미래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 세대들의 어떻든 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좀 조화롭게 또 충격을 좀 덜하면서 단계적으로 네. 그렇게 가야지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후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슬기롭게 짜는 건데 너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현재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네네. 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 그러나 지금 제도가 유지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장래연금이나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라리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메꿔주자 이런 네.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현행 제도라 하면 뭐 월급에서 9% 네, 그렇습니다. 내고 있는 이 제도는 요 요율은 유지하자. 예. 뭐가 더 바람직한다가 보다는 10년 뒤, 30년 뒤보다는 당장 올 한 해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이 반영된 것 예, 같아요. 지금 논의되는 개편안들도 당장에 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시키자 이런 안은 없고 2021년부터 뭐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이런 안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천천히 논의해가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경제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하지만 이른바 민심에 대한 의견들 여쭙고 있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 뭐 없는 건 당연해 보이기는 한데.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연구소들이 예. 작년에 경제 성장률 한 2.7%,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는 한 2.5% 정도로 0.2% 정도 포인트 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제일 낮은 곳이 2.3%까지도 까지도 보는데 뭐 나왔었어요. 2.5% 정도 예측하는 데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도 작년에 한 3.7%에서 금년에는 한 3.5% 정도 떨어질 걸로 생각된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은 0.2% 정도가 아니라 한 1% 정도 체감적으로는 더 떨어질 걸로 우려하는데 이거는 일부 언론에서 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뭐 정폭시켜서 보도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민들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소득이 조금 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네, 먹고 살 지장 없는데 당장 그 생계비 벌기도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 1분위, 2분위 소득 가진 분들이 여전히 저 최저임금 이슈, 그다음에 네. 일자리 이슈 때문에 금년에도 일자리 상황이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최저임금이 되더라도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불이익 받는 쪽 서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는 0.2% 정도 줄 거라 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네. 그 지표는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질 걸로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뭘 봐야 될 것이냐?
거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마라 할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걱정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과 취해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고요. 뭐 예. 금년도 이 제도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걱정되는 부분을 빨리 바꾼다든지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김연학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요거 좀 한번 좀 짚고 가보죠. 정부가 확대 국무회의하고 대통령 말씀, 정부 얘기, 부처 얘기를 종합을 좀 해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결코 좋은 거는 아니고 뭐 감기 몸살 걸려서 여러 가지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장기 불황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노력들을 막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 마치 암 걸려서 그냥 당장 6개월 뒤에 죽는 것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간 것처럼 언론이 경제 실패를 너무 과도하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과장돼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자, 요거 좀 한번 좀 짚고 가보죠. 언론의 보도와 실제 경제 상황,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 정도 온도차가 나고 얼마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장님. 예. 어떻게 온도차 느끼십니까? 언론의 보도와 실제 경제 상황과. 뭐 언론의 보도라는 것들이 조금 더 핫하게 적어야지 국민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네. 좀 극단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 뭐 주수당 산입 범위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마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수당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뭐 1953년도에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도 어렵고 그다음에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수렴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얼들의 전쟁으로 끌고 가는 거, 얼들의 연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재계나 기업 노동자들의 또 희생이나 양보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좀 요구하면서 수렴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확산시키고 갈등으로 끌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정말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거기다가 정부가 하나 정책을 내놓는 것들이 비교적 소득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폭되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혼란이 더 커지고 오히려 경제를 작동시키는 심리에는 훨씬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정부의 정책에 비판할 건 비판하되 언론의 역할은 좀 더 안으로 수렴해서 네. 정말 언론이 제대로 국민 경제의 미래,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 경제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네요. 예, 좀 많이 더 윤창현 판단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언론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다.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기본적으로 뭐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프레임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뭐 뭐 정치권에서나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 사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건데 뭐 힘든데 힘들다고 해야죠. 그리고 원래 저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 원래부터 그래요. 조금 잘 돼도 아우 그냥 뭐 본전이에요 이러고. 근데 그분들이 막 죽겠다고 막 지금 아우성이고 제일 제가 주목하는 거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시위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제가 2018년에 토론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이게 얘기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요. 옛날하고. 힘들어요, 진짜. 시장의 이 경제 불황에 대한 고통 지수는 결코 과장돼 있지 않은 건데 이거를 또 프레임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문제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보시는군요. 나아가서 풀뿌리 경제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예. 그 뭐 대기업 이런 쪽이야 뭐 조금 힘들어지고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아유 커피 전문점, 편의점, 식당 이런 데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멋있는 말로 한계 기업 그야말로 막 망하냐 안 망하냐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29% 올려라. 그 순간 이제 뭐 다 그냥 힘들어진. 그래서 저는 이 한계 상황에서 이미 가 있던 분들이나 어려워졌던 분들한테 추가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서 어렵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 예. 너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는 그런 영어는 알지도 못합니다. 예. 아마 그럴 텐데 적어도 네. 제가 돌아다녀 보고 들어본 바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아까 네, 네.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진짜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좋습니다. 예. 최저임금과 달라지는 근로 환경, 경제 여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요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여론조사하고의 차이, 전문가들의 이런 이견들 좀 듣고 있습니다. 김은학 교수님한테 여쭤보죠. 다른 건 몰라도 언론에서 뭐 믿었던 수출마저 무너진다. 뭐 대기업마저 휘청. 이래 되면 2019년은 뭐 회생불능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뭔가 이렇게 좀 과장된 측면은 있다 분명히. 예, 예. 또 반대로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 건 이건 과장 아니다. 어떻게 봐요? 예, 뭐 언론의 본연의 기능은 비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어려운 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만 힘든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 맞는데 예. 전체 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시 지표가 아주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한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시적인 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한 1-2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월 달에 안 좋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과거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처럼 뭐 좋았다가 한 또 3, 4년 뭐 50% 폭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비관론자들도 한 반도체도 금년 한 하반기부터는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도 끝나고 중국이 내년부터 뭐 삼성 하이닉스를 제치고 오는 이런 식의 어떤 네.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조건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연말에 모임이 많아가지고 예. 친구들 아직 저는 친구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기업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은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걸 최저임금 같은 속도 조절하라고 지시하셨는데도 현장에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뭐 폭발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막상 경제 주체들은 정부를 상대를 해보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나요? 대통령 지시가 뭐 먹히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어째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는 나서서 지금 장관들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경우에도 장관들께서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저임금의 경우에 지금 작년에 최저임금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네. 금년에도 10.9% 과하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금년도 10.9% 인상에 대해서도 뭔가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조치가 있었고 예. 아니면 마지막 조치지만 요번에 주유수당 사실 주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어째 보면 이렇게 유야무야 이런 상황인데 이걸 시행령으로 정부 못을 박아서 반드시 네. 줘야 되는 걸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악화되는 것이지 개선되는 것이냐 최저임금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지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너무 현실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아하, 그런 불만들을 갖고 제가 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요. 대만의 경우에도 차이잉원 총통이 최저임금 대만에 6,000원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5,300원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죠. 5,300원 올리고 6,000원 올려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실업이 늘어나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하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을 동결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부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결국 경제 성과가 좋아야 나중에 인기도 올라가고 뭐 재집권도 가능하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현실적인 문제 인식을 하면서도 그걸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는 못 하고 있다. 과감하지 않다. 예, 그런 예. 부분들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예. 정 위원장님 뭐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국민들이 되게 어렵고 위기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정책 당국자들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아니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적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도들은 이제 최저임금이고 주수당이고 뭐 그다음 아동수당이고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제도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뭐 9월 상반기라 하시면 올해 상반기 새해 시작된 새해의 예, 상반기. 상반기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9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여러 가지 재정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면은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풀리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나면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나아지지도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상반기에 네. 정말 대통령부터 와이셔츠 바람으로 팔 걷어 나서가지고 산업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필요한 정책들은 가감하고 네. 좀 현실 인식 속에서 집행돼야 된다고 좋습니다.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새해 첫 시작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처럼 말로만 하는 비핵화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경제 전망, 어렵다, 힘들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와 수치를 가지고 한번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2019년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최저임금 주휴수당 얘기로 연결들이 돼서 본론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윤창현 교수님. 예. 1년 내내 최저임금 가지고 떠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2018년에. 예. 이제는 2018년 지나서 2019년 되고 그러면 최저임금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예. 다 아는 얘기고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2019년 첫 직설 최저임금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주휴수당이 또 새로운 논쟁으로 돼 예. 있고 예. 잠깐만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직설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저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요지인즉슨 뭐 어려운 경제 용어 잘 모르겠고 하여튼 힘들다. 이 힘든 것 좀 안 힘들게 해달라는 얘기를 좀 여쭤봐달라 이런 요구시랍니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못하고 전반적인 톤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 TV를 보시면서 힘들다라는 이 하소연은 하시네요, 역시. 자,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된 거는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불가역적입니까? 아니면 다시 조절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뭐 법 개정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아주 현실성- 특단의 조치. 뭐 근데 현재로서는 뭐 현실성 법 없죠. 개정 가능성은 거의 예, 없다고 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을 가지고 다시 재논의하자라는 논의는 그럼 저희도 접는 게 현실적이겠네요. 한 번쯤 얘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쭤보면 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있죠.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본인들이 그러면 하실 겁니까? 그러면 현실성은 없고요. 이렇게 말해서 괜히 현실성 없는 거 가지고 괜한 기대감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죠. 자, 예.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시행령 문제는 예.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공포를 갖고 계시나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작년이 됐죠. 2018년 16.4% 인상. 예. 그다음에 2019년 10.9% 인상. 예. 2년에 걸쳐서 2년에 거의 걸쳐서 30% 가까이. 거의 30%.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작년은 어떻게든 좀 버텨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드디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혹은 뭐 접을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내몰리는 분들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장사가 잘 돼서 임금을 올려주는 상황이 아니라 네. 장사는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2017년이 정점이었고 예. 6월이. 그리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통계청장 말씀 따르면 2, 4분기 말 2017년 2, 4분기 말이 정점이었으니까 이 정부 집권 시점이 딱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려오기 시작한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화끈하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는 조금씩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러나 그 어젠다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용기를 가진 많은 공익위원들께서 아주 화끈한 인상을 갖다가 2회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예.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데 충격을 가하니까 갑자기 내려오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네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분들이 좀 한계 상황 위에 있다가
네. 이분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이건 정부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예. 전화 거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정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부분이 너무 분노가 생기니까 네. 왜 정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그 원망 섞인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힘드신 분들이 왜 힘든지에 대한 설명은 뭐 그 충분히 좀 됐다. 윤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다 치고 주휴 수당이 의무화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올라간다. 이 팩트 체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정영호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맞습니까? 그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제 예. 사용자들이 예를 든 것이 연봉 6천만 원 받는 완성차 업체 근로자의 경우에 예. 기본급은 18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기 상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급이 많고 우리나라 임금 구조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그런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원래 이제 그 170시간이 되면은 이게 미반이 되지 않는데 만일에 이걸 주휴수당을 인정해 버리면 분자가 그 근무 시간이 커져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급은 174시간 하면 9,195원이 되는데 예. 최저임금 8,350원을 계산해서 그 주휴수당 시간까지 분자에 넣어버린 품목에 넣어버리면 7,655원이 되니까 네. 8,350원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는 6,800만 원 받는 이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못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계산기 넣고 두들기다 보면 그런 극단적인 극단의 사례가 사례는, 나오는 건 가능하나 예. 시청자들의 오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오늘은 얘기해서 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자동차 회사가 됐든 어느 중소기업이 됐든 연봉 5천, 6천, 7천을 받는데 기본급은 요만큼 주고 수당과 상여금으로 이만큼 편성을 해놓은 비정상적인 임금체계 하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고 일반적인 빼고, 경우는 아니다. 예, 일반적인 사례 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시급을 줘서 알바생이 안 오면 내가 몸으로 때우고 가족이 몸으로 때워야 되는 상황인데 주휴수당은 너무 과도하다 이 주장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팩트는 맞냐 이겁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주휴수당을 적용을 하면 8,35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넘어간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답을 좀 내려줄 필요가 좀 그렇게 있어서 보기는 여쭤봅니다. 어렵고요. 최저임금 이제 8,350원 고시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되어서 그렇죠, 고시되었습니다. 290.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하면은 174만 5,150원. 네. 이렇게 월 기준으로 되었고 그게 이제 오른 비율이 10.9%가 올라서 좀 충격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이 법이 근로기준법에 만들어진 게 예. 53년이죠. 예, 53년도에 근로기준 6.25 끝나자마자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근하면은 하루는 이제 유급 휴일을 주라. 그렇게 안 예. 되면 주수당을 주라.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영업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뭐 기억하시겠지만 3, 4년 전에 알바 노조나 예. 청년 유니언 노조에서 우리들 주휴수당이 있는데 왜 안 주냐 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커피 전문점들한테 이제 소송해가지고 받아내고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주휴수당이 갑자기 다가온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확 전체적으로 전체 임금 구조의 판을 흔들 정도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오니까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들이 다 흔들리는 이런 구조 속에밖에 없었다. 네. 특히나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수당 다 합치면 250개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임금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상시켜 오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좀 뭐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 중심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기본급이 최저임금하고 이게 이제 뭐 근접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임금 체계를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매월 주는 상여금으로 바꾸라고 이러는데 매월 주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돼 가지고 잔업수당, 특근수당 계산할 때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쉽지가 퇴직금 않습니다. 할 때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래서 부담이 이 있고. 임금 체계 전반을 한국 사회가 그동안 뭐 꽤 긴 시간 네. 노사 합의 담합으로 가져왔는데
특허로 정부도 임금에 개입하고 이래 왔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와 있다. 그리고 전체 임금 구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짜갈 것인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안 하면 이후에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 뭐 그럼 정 위원장님, 예. 이런 반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2년에 걸쳐서 30% 급격한 인상은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충격을 주었듯이 예. 임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주휴수당을 이렇게 강제 의무화함으로써 예. 최저임금의 부담감을 또 지나치게 지불하게끔 생겼다. 예.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그 지적도 상당히 부인하기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주수당이 논쟁이 된 상황에서 주수당을 갖다가 최저임금 이 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면은 그 일방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 15%에서 20% 삭감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아하, 오히려 이거를 예, 그래서 아예 인정 안 하는 걸로 또 그렇게 명분화를 해버리면 예.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우리의 임금 구조가 거대한 판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임금 체계 전반을 손봐야 된다는 네. 것과 관련해 그래서 제조업도 불안정한 뭐 성과가 뭐 그다음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 구조로 갈 것이 아니고 좀 안정적인 월급제 그리고 예. 직무 분석이 가능한 데는 직무급제로 이렇게 전환해서 좀 전체적으로 사회 연대 임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야 된다. 너무 그러고 임금 간의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네. 비정규직, 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이것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노사가 진짜 정말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은 이후에 많이 받는 노동자들도 대단히 힘들어질 겁니다. 정규직들도. 마찬가지로 작게 받는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올해의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어차피 확정된 거고 이건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역적이다. 못 돌아간다. 예, 그렇습니다. 가야 최저임금, 된다. 예, 그런데 뭐 당장 어저께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어저께 시급으로 계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돌릴 수 없는 거지고 이제 이달이 끝나고 나면은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돌리기는 힘들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다음 매일 이후에 주력해야 속도 된다. 조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이 네.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네.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은 행정부 고유 권한입니다. 시행령은 뭐 면은 안 쓰지만 언제든지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에서 뭐 이틀 만에 며칠 만에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시행해보고 이건 너무 과하다면 시행령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럴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없지만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전달되면 아하.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 저 1,300원에 1,030원에 대해서 30원. 예, 제가 네.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1,030원의 근거는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되면 8,350원이 되고 네. 주휴수당은 2배를 받으니까 1,680원이 돼서 이걸 합치면 1,030원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주휴수당은 지금 8시간만 인정해 주는 네, 것이고 네. 최저임금은 주당 40시간 근무 다 인정되는 거니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20% 주휴수당이 네, 20% 적용이 되면 계산했습니다. 1,030원이 되지만 극단적인 네. 계산을 하자면은 하자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주말에 있다. 근무하는 8시간만큼은 10,000원이 넘는 되는 거죠. 아, 그럴 수 김 교수님 말씀하신 주휴수당 제도와 관련해서 모법인 근로기준법 55조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네. 박아서 이걸 다시 시행령 고치기는 모법 위반의 어렵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데 그렇죠. 예.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 53년도에 만든 제도이면 국회가 논의해서 답을 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너 시간당 얼마 받아? 네. 그 시간당은 일한 시간이죠. 그렇죠. 예, 일한 시간이 174시간이면 그럼 주휴수당의 개념은 열심히 일주일 일한 사람은 저 8시간을 더 준다는 거니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받는 돈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더 주고 근데 그걸 계산할 때 나눌 때 너 시간당 얼마 받아? 그러면 일한 시간으로 나눠야지. 네, 네. 그거를 일하지도 않은 시간을 35시간을 더해서 200구로 나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대법원 판례도 있는 거지만은 일한 시간은 174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더 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고려하더라도 받는 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눌 때 받는 돈을 조금 더 주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라 이거죠. 그러나 네, 네. 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분모 몇 시간 일했니? 네. 174시간 일했네요.
174로 나눠야죠. 아하, 이게 다시 그럼 이제 한 달에 35를 왜 더합니까, 거기다가? 논의가 지금 이제 조금 확정되고 난 이상하잖아요. 뒤에 거꾸로 가서 다시 논의 단계로 아니, 설명을 좀 드리는 최저 측면이 아까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은 고칠 수 있다는 예,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원론적인 질문도 예. 분자에 받는 돈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주더라도 네. 나눌 때는 일한 시간으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왜 35를 일하지도 않은 시간을 더해서 209로 나누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선을 빚을까 봐 제가 중간 정리 좀 하고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 금을 일한다 쳤을 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요일은 일한 걸로 쳐서 시급을 줘라라고 법이 돼 있는데 지난 1953년 이후에 이거를 아는 듯 없는 듯 주면은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냥 대충 이러고 살아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또 그때는 저도 그랬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이랬던 시절을 대한민국은 살아왔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 일하지 않은 일요일 날 이거 기본급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근로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또 판례는 돼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예. 취지는 뭡니까? 그 그렇다면. 대부분에서는 우리 취지는 윤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 최저임금을 기본 통상임금이나 기본급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미니멈 일한 시간에 받아라. 미니멈을 주는 거니까 예. 딱 요 시간만큼 일하면 한 시간에 요만큼은 뭐 8,000원, 8,000원 네, 요만큼 네. 받아라는 거고 대부분이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한 거예요. 한 건데 굳이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걸거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경영진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사실 작년 6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주휴수당은 네, 빼야 네. 된다. 왜 또 경영진은 왜 그러냐면은 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괜히 지레 겁먹고 예, 걱정이 되는 사실상 거예요. 시장에서는 사문화돼서 예. 대충 넘어갔던 일들을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8,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넘어갑니다. 뭐 이러면서 좀 겁먹고서는 일을 키운 측면도 그 있지 않습니까?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뭐 경영진도 그걸 그냥 키운 것은 아니고 노조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걸 삼으니까. 보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는데 이거까지 포함되면 예, 큰일 나겠다 예. 싶어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건 빼달라고 한 거고 근데 논리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거니까 인정해 준 그것도 저는 뭐 틀린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에서 이미 판례를 포함 안 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대로 시행령을 만들어도 충분한 것이었고 굳이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다 아우성인데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이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예. 정 위원장님이 그래서 타이밍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돈을 지급을 하는 업주들, 이 자영업자, 영세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방법 없다. 이거를 피하려면 쪼개기 알바 고용하고 그냥 내보내고 그냥 우리 애들 데려다가 그냥 쓰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휴수당 혜택 받는 분들이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주휴수당이 부담이 크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같이 영향을 미쳐서 뭐 14시간 정도 근무하고 쪼개기 알바 그래서 예. 일주일에 뭐 한 14시간을 3번 정도 나눠 가지고 잠깐만요. 요거 저도 이제 경험이 알바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얘기인즉슨 쪼개기 알바라 하면은 월화수목금 일하는 알바생 따로 고용하고 네. 주말 알바생 모집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체 시간이 14시간 이하에 가게 만드는 14시간 거죠. 이하짜리 예. 쪼개기 알바들만. 그럼 알바하는 젊은이들은 바쁘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정신없이 여러 군데를 가야 되고 찾기도 쉽지 이건 않고 정부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마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은 할 네, 거다로 그런데 보시는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저임금 올라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쓸 것인가 아니면 아예 차라리 정규직을 쓸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58.4%가 올랐는데 네. 물론 뭐 규모도 작고 또 한 도시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렇게 올라오니까 차라리 정규직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하르츠 계획한 이후에 이제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쓰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혼란스럽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인
좀 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를 갖다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려우시고 마찰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와 관련해서는 좀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다고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면 뭐 그런 뭐 쪼개기 단기 알바생들 뭐 일 가리켜서 일 시키기도 힘들고 생산성도 떨어지니까 차라리 정규직 쓰자. 아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 뭐 미국이나 독일이 그런 선례가 있다 하니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기는 한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자영업자들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러실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예, 않고요. 뭐, 제가 예. 뭐 알기로는 이 정규직 직원만도 못한 그런 그 본인 돈을 못 챙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 쓸 줄 고용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겁니다. 뭐 저 건물 임대료 문제, 가맹점 수수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뭐 그냥 그 자영업을 둘러싼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상공인연합회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삑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었냐? 있었죠. 근데 들어오면 삑했으면 그 사람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똑같아요. 네. 원래 뭐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뭐 임대료 문제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최저임금 30%가 2년 연속 들어오니까 삑하니까 예. 그럼 그거부터 좀 해결하면은 다시 안 울리고 그다음에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예. 그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이제 카드 수수료 끄집어내고 뭐 건물 수수료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그때 하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그 연합회 국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해결이 안 된 채 너희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느냐 못지 않느냐.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조치를 했으니 그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혹시 나머지를 해결해라. 예, 이런 혹시 얘기를 맨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탄 최저임금 때문에 삑 소리가 났다면은 그렇죠.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동안에 있었던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부터 좀 먼저 타신 분이 내리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거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그런 상황을 그 가정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탔는데 이런 겁니다. 뭐 그럴까요? 예. 너 탔는데 예. 갑자기 탄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하. 일단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상식적이 않죠.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해결해 가면서 단계별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섞어놓고서 마지막으로 탄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먼저 타 있는 사람부터 내리라는 식으로 가느냐라는 그 말씀이 소상공인 연합회 그 뭐 정책 받아들이기가 국장님 없을 거란 말씀이었어요. 말씀. 네. 그런 그런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윤 교수님 지적도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이나 알바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습니다. 매일 계단으로 타다가 그렇죠. 이번에 예, 이제 예. 엘리베이터 그것도 한번 그러네요. 타보자 이런 네, 거고 네. 독일의 이제 하르츠 계획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서 생긴 것도 아 이거 최저임금은 인간에 대한 배려다, 인간에 대한 예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의미는 막중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규모가 68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미치는 파장이 큰 것과 관련해서의 간과한 부분, 정부가 그런 것을 정책을 섬세하고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련된 고민들은 저는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을 빨리 보완해서 좀 얼들의 전쟁이 아니고 얼들의 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서 찾아 나가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정도 그리고 노도 사도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지혜 좀 예. 예, 그 저는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를 나오면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 저소득 그 정도까지는 아니 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 우리 정 위원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예, 예. 흔히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이 연 한 7, 8% 정도씩 그렇죠. 매년 7, 8% 지금 오르는 거예요. 예, 물가 상승률이나 예. 통상 임금 상승률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했고 예. 그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자기 대만은 6천 원을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2017년에 엄청나게 올렸다고 한 게 8% 올린 거예요. 그러다 그거 저항이 심하니까 작년에는 안 올린 거고 아예.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 전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네. 이제 16%가 과했으면은 우리도 올해는 대만처럼 이걸 뭐 스탑을 시킨다 아니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부를 보면서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무리를 굉장히 빚었잖아요. 네, 뭐 그분이 중국 가가지고 기업은 이류라 그랬죠. 예. 관료는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예. 저는 그분 말씀에 동감은 안 하는데 하나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파악해서 재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리고 가급적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관료들이나 정부나 혹은 정치인들을 보면 문제는 다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건 되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를 해결을 하면 네. 손을 잡고 하면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행정부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이제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럼 올 1년도 어떻게 할 건데 1월 1일인데 아직.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 금년에라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자꾸 내년을 자, 미루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쭙죠. 자, 뭐 지혜를 모으자, 뭐 대안을 마련하자, 보완책 마련하자 1년 내내 했으니까 1월 2일 시작됐고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9%로 된 거 시행령 고쳐서라도 이거 숫자 좀 내리거나 손을 대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내년 거부터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10.9% 오른 것도 있고요. 시행령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유수당. 야당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극단적이지만 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시행령으로 주유수당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주유수당을 명문화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 기업이나 그 고용주들이 타격을 받을 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지금 이 시행령을 고친 지 뭐 불과 엊그제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네. 이거 들여다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용주들한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다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하. 우선 가능한 거는 좀 그거라고 김연학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올해부터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부터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자라고 말씀을 저는 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하면 물론 정부 면도 안 쓰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겠지만 1년 내내 또 최저임금 때문에 비판받고 경제가 나빠지는 그 코스트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코스트가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덜 들 것이다. 정영준 위원장은 뭐 당연히 거기엔 반대하시겠죠? 뭐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불가역적이고 사실은 이제 지난 12월 31일 날 국무회에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틀 됐습니다. 예. 이틀 됐는데 그걸 다시 지금 뒤집는다. 그리고 그 뒤집고 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뭐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고 수도 있다. 뭐 자영업자 한 축 어렵지만은 사실은 노동자 전체 임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2천만 명 노동자들 전체 임금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임금 구조라는 것을 어설프게 손댈 수도 없는 겁니다. 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모임에 연합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했지만 이게 모법의 기준으로 해서 바꿔놨잖아요. 네.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바꾼 걸 되바꿀 때는 다시 그게 위헌성이 생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고 대안을 찾아야 되고 올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전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나서서 이 정부가 정말 이제 바뀌었구나. 네. 기업하는 사람들 신바람 나게 해주기 위해서 뛰고 있구나. 자영업자들 어른들 시장에 찾아가서 고민을 같이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신뢰가 출발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지. 되돌리면 전 국민적인 그러고 뭐 국민 경제 전체가 혼란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당 일들이 생길 못할 수 것이다. 있습니다. 예. 네, 윤 교수님. 저는 그 조금 다른데요. 올해 뭐 심한 표현으로는 뭐 자영업이 지금 한 560만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뭐 700만 가까이 되는데 한 100만 개 정도는 닿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심지어 100만 명이 폐업을 할 100만 전망이 개 있다. 폐업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조금 과장이 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 이제 접자. 네.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제가 가끔 가던 그 대기업 계열 음식점인데 예, 계열 프랜차이즈 같은 계절 밥상이라고 CJ 그룹에서 하던 데가 뭐 몇 군데 했다고 언론 거기도 보도가 지금 났죠. 제가 자주 가던 데인데 그래서 거기도 그 이유가 힘들었지만 이제 임금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다 플러스죠. 삑소리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삑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깊이 인식을 하고 긴급재정명령이든 또 시행령을 고치건 정부 정책에
그 일관성 없다 소리는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예.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일관성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예. 지금 560만, 600만 나아가서 700만, 800만 우리나라 취업자 25%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취업자 25%가 자영업인데 그 자영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조치를 무슨 일관성 운운하면서 계속 예. 끌고 간다. 그리고서 정말 뭐 100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만 망해도 4인 가족 기준 예. 40만 명이 생계가 좋습니다. 위태로워지는 건데 예. 정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뭐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만 좀 예, 알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충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두 분 교수님은 뭐 저 대충 결이 같으신 것 같고 정영진 위원장님은 뭐 이거 이제 와서 이틀 만에 이걸 뒤집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하시는데 혹시요 예. 정부가 그 보완책이라고 막 해놨던 자영업자 부채 탕감 같은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까요? 뭐 비교적 그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2조 5천억 정도 되는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신고를 해야지 4대 보험료를 내야지 이제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영업자들도 다 원치 않거든요. 이 신고하는 예. 것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원활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런 대책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뭐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거 뭐 정치 공세를 뛰어넘어서 저는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뒷감당이 안될 거다라는 말씀, 예. 뒷감당이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올해라는 네. 말씀은 이제 내년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민해보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예,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보완책 불가피하고요. 이제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 뭐 자영업자들 한 월 100만 원 가까이 수수료 인하하는 방안도 좀 찾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임대료도 뭐 좀 이제 내려가는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들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 대기업 이런 우리나라의 일자리 구조, 고용 구조, 경제 구조 속에서 대기업들의 역할들이 조금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좀 찾아야지. 현재로서는 뭐 되돌리지 않은 거는 저는 정치 공세를 좋습니다. 예, 예. 뭐 그 말씀은 뛰어넘을 수 이미 없다고 하셨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찬반 의견이 어렵지만, 갈린 채로 가야 예. 되니까 이 정도로 지금 고민이 큰 문제, 올해가 돼도 최저임금 문제, 그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 주휴수당 문제, 이 이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그 일자리 관련된 문제도 이거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올해에도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 성과 대통령도 나셔서 이것만큼은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연학 교수님. 네. 이 일자리 이거 성과 내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고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기업이 합니까? 투자를 하게 하려면 우선 뭐 너무 좀 교과서적인 답변 같지만 기업이 사업에 되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고 예. 정부가 투자를 하라고 해도 사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 불러다가 투자해라라고 옥죄는 것이 아니고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여건이 뭐냐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 예.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 조금 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 개혁 이런 것들 덩어리겠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규제를 완화하고 자,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1번 규제 완화해라. 예. 뭐 규제 완화는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한다 치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 조정은 뭐 어제 오늘의 일 아니고 1, 2년 안에 될 거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세 번째 노동 개혁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는 지금 민노총하고 결국은 가글지라라는 주문인 것 같아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 지금 결국은 어느 정권이든지 5년 차에 국민들이 판단한 대직군을 위한 판단 근거는 경제 성적표거든요. 예. 이념이라든지 진영 그렇죠. 논리라든지 예. 뭐 그런 것은 경제 아니고 성적표죠.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제 이념이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네. 조금의 뭐 정부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렇다면 경제 성적표를 잘 내야 되는데 경제 성적표를 잘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성적표를 잘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뭐 좀 무리라고 이제 우리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뿌리를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 문제에 새끼쳐진 그 문제 하나하나 막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는 거죠. 세금은 뭐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규제 완화를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사실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는 거의 없고 혁신 성장 이야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고 혁신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법도 개정시켜 주셨고 뭐 마찰이 많지만 지금 공유 경제를 위해서 택시 업체들하고 좀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특히 뭐 또 우리나라 정보 보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핀테크라든지 여러 의료 산업이 발달 안 되는 그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근데 보면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그 고위 간부들도 나서서 자당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노력하시면 뭐 경제 성적표가 저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 개혁하라, 산업 구조 합리화해라, 노동 개혁해라. 윤창희 교수님 거기 우선순위를 매기시거나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저는 뭐 다 너무 좋아서요. 그대로만 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세 개 다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노동 개혁하기 제일 좋은 정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지지 세력하고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배신에 아닌 배신, 그야말로 가벼운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지지 세력이 아닌 쪽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나중에 그 엄청난 비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항공모함이 돌면은 한 번 돌고 나면 잘 안 돌아집니다 또.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지. 그걸 하고 보고 있으면요. 제가 볼 때 한 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딱 꺾이면은 한참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지. 그렇게 그냥 금방 안 올라옵니다 경제가.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지표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럴 때 초기에서 조금만 바꿔주고 또 개선해주고 하는 노력을 확 좀 한번 해줘야 그 내려가는 속도가 만만해지면서 바닥을 빨리 치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내려가고 나면 나중에 바닥 칠 때까지 한참 가고 그 사이에 고통은 더 가중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뭘 해야 되겠냐는 질문을 드려서 노동개혁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왔고 때마침 작년 연말에 했었던 국회 포럼에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중에 제일 필요한 과제가 뭐냐면 노동개혁이라고 좀 대답이 나왔습니다. 토론의 형평을 위해서 정용건 위원장한테 없는 시간이지만 제가 쪼개서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노동개혁 목소리, 재개의 목소리.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했던 이현재 전 부총리께서 민주노총과 싸우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또 지적을 하셨어요.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 대변을 하신다면 이 모든 책임이 또 노동계에만 있을까요? 뭐 앞서 이야기한 노동계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재벌 개혁 이 세 가지가 김대중 정부부터 쭉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요구됐던 개혁의 요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부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노동개혁은 정부가 힘으로 노동개혁할 수 있느냐, 노동법 하나 바꿀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임금이 2천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의 영향을 다 미치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사가 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이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올해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과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좀 역할을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된다는 노동계들 많습니다. 강주행 일자리 같은 경우에 만들어난 뭐 민주노총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또 강주행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노동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노동계들하고 좀 손을 모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위해서는 사측 경영진들에서도 협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변화시켜서 가는 것이지 한 방에 누구를 위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권한을 정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노동조합도 내기도 어렵고 기업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낼 텐 인색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같이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가
이 노동자나 또는 이 기업가들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팔 걷어붙이시고 야, 이번에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해주세요. 이런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저는 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네. 나서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참여시키는 거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 꼭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구도 속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안타깝지만 들어오거나 들어오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 그런데 네. 전체 노동자들 쳐다보면서 전체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발 한 발 전진시키고 손을 가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기운을 이 올해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긴요. 뭐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 말 안 통할 것 같은 트럼프하고 김정은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 노사가 뭐 대화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친노조 정책은 별개다. 이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아, 그럼요. 노동자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뭐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또는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노조하고도 상당 부분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전체를 보고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노동자 보고 뭐 패거나 그렇게 또 편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동자도 없기 때문에 예, 예. 노동자 전체를 보고 가시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를 보고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인 질문 딱 한 가지만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경사노위 민주노총 참여하지 않으면 개문발차 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끌고 가야 된다. 지금 개문 발차되어 있습니다. 이미 떠났습니까? 경산호에서 개문 발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안별로 계속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또 이 그런 권한과 관련된 분들이 국회가 계속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산호위가 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고 국회에서도 좀 경산호위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하면 기다려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올 한 해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보여야 봅니다. 된다. 김연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제일 지금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노조가 다 참여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압도적 국민들이 이건 개문 발차를 하더라도 이거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노조의 이익에 조금 반하는 행위라도 전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으면은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노조를 설득하기 노력은 뭐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 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 노조 조직률 노조로 돼 있는데 한 10% 되고요. 네. 예, 그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 2년 됐으니까 조금 그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월급 대개 평균 한 4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130만 원 정도.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그런 통계를 보면은 이게 그 노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민노총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위쪽에 계세요. 이제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체 국민의 일부일 뿐인데 워낙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러나 그 큰 목소리를 그분들의 비중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90%도 잘 한번 끌어안으시면서 균형 있게 이 국정을 해결해야만 문제가 풀리지 이분의 목소리 들리는 데시벨만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조용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새해 경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이런 그 노사정의, 노동개혁 이런 단어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 각계각층 분들 모셔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현안들 무엇이 해법이고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잘 들었습니다. 정인건 위원장님, 김연학 교수님, 윤창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을 했다라는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이라는 전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을 결국 고발한답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질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높게 유지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재부가 청와대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자 어제는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대화를 나눈 2017년 11월 14일 하루 전까지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지시로 갑자기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나? 시장 생각하지 말고 부총리가 강행을 지시했다고 쓰인 자필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 새벽 긴급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벌은 받고 그 대신 어차피 그럼 조사를 해줄 거니까 CCTV 확실하게 가리고. 이어 자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관련 문건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근데 새해가 돼도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결국 또 검찰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또 바쁘니 이게 검찰 개혁 언제 합니까? 수사하기도 바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도 그렇고 뭐 네. 하면은 이제 고발하면 결국엔 검찰로 가고 그게 과연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예. 어찌 됐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폭로와 기재부의 부인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죠. 글로 가서 밝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정답 없죠.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금 고발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게 공무상 비밀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비밀로의 가치가 있느냐. 어허. 또 비밀이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이것을 유출한 그 예. 누설한 이 행위가 국가의 그 기능상의 훼손을 했느냐 뭐 이런 이제 법적인 뭐 판단 문제가 남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으면 이게 뭐 사실이냐 허위냐 진실이냐 허위냐를 따지겠지만 이거는 뭐 비밀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라서 비밀인지 아닌지만 따지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밝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국가 비밀이냐 아니냐부터 한번 좀 따져 보려면은 예.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 KTNG 사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입했다 서울신문 사장 그 빼고 예.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건 검찰에서 가린다 하니까 그리고 심플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 자기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고 예.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것을 봤다라는 거고 들었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출력해서 내가 저기 MBC 기자에게 넘겼다. 예. 그러니까 그 KTNG 사장과 관련된 문건이 그 문서가 그러면 저 공무상 비밀이냐 아니냐 그것만 네.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밝힌 요 대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재부에서 그냥 일이 아니라 국고과라 그래서 국가의 채권을 관리하는 예, 예. 나라 빚 관리하는 업무를 했던 사무관이잖아요. 예. 고시받고 그랬는데 2017년에 세수가 많이 거쳤잖아요. 2017년, 18년 세금이 많이 거쳐서 나라가 정부가 여유가 좀 생기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예. 이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빚을 갚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당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2017년 11월 15일 날 네. 원래 국고채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많은 혼란이 혼란을 있었어요. 일으켰고 예.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는 얘기예요. 예, 그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세수가 많이 거쳤는데 예상보다 네. 많이 겹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해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거쳤을 때 이것을 뭐 그야말로 빚을 갚아서 재정 건전화라고 예.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국가 부채를 줄일지 아니면 그 더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뭐 복지 자금으로 쓸지 네. 아니면은 뭐 그것을 놔뒀다가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뭐 인프라에다가 쓸지 이런 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 경제적인 판단이 망라돼서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하면 당시 세수가 더 거쳐서 지금 경제팀, 경제적 마인드로 판단하는 기재부의 국고과에서는 부채를 갚자. 빚을 갚자. 예. 갚자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갚아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유는요? 그 얘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상황에서 낮춰버리면 2017년 말에 네. 낮아지면은 이후에 문정권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했을 때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 이거 아하. 우리 국고가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놔두고. 예. 그래서 실제 2018년 12월 10일 네. 청와대의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4조 원을 갚았다라면서 자랑을 하는 대목이 예,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역대 최대 수치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네. 그런 그 이제 좀 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수보회의에서. 그럼 그때 4조 원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말에 안 갚았으니까 네. 부채를 안 갚았으니까 갚았을 수 있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치적으로 홍보를 했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요 대목을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2017년 5월이기 때문에 대선을 5월에 치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2017년 말에 나라 빚을 갚으면 박근혜 빚을 갚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예. 회계상. 예, 예, 그죠? 그렇죠. 2017년 5월까지는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연말에 빚을 갚으면 박근혜 빚을 갚는 거예요. 예. 그걸 갚지 않고 놔두면 박근혜가 빚이 많은 거예요. 그쵸. 정부가. 예, 예. 그 다음에 갚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빚을 갚는 거예요. 예. 자, 그거를 요구받았다라는 게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이에요, 지금. 예. 근데 정황은 그렇게 근데 돌아갔다는 그 주장이 거죠. 지금 맞습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카카오톡에 예. 차관보하고 주고받은 주고받은 그거 한 카톡을 세 줄짜리 예, 카톡이 이게 있어요. 물증이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예, 그게 공개했는데 이 지금 지금 보면은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하얀색에 보면은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행간의 뜻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빚을 갚지 말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저 차관 보면은 그 당시에 차관 보면은 누군지 뻔하잖아요. 그 지금 그 차관보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이제 들어가셔갖고 조직도를 보면 예. 그 차관보가 있고 차관보의 그 아래에 국고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실이 있고 국고국이 있는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뭐 주장에 의하면 저 카카오톡에 그 차관보한테 예. 자기는 직접 보고를 했고 저게 국고과 과장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저 단톡방에. 네, 네. 그래서 뭐 보고용으로 자기가 그거를 캡처를 해놨던 거다. 아하. 그렇게 이제 오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저 휴대전화 안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회복을 시키면 네. 많이 그 지워졌던 걸 그럼 많은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기재부에 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저런 분들이 카톡으로 저는 저런 업무 연락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떨어져 있으면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단체로 하는 거니까 그 네. 단체 톡방을 만드는 거니까 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의 해킹,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지만 해킹 위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러게요. 이제 외국 그 SN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네. 지금 여권 내에서 이거는 공익 신고자가 아니다. 네.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네.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폄훼를 해요. 좋습니다. 요 대목부터는 이제 극과 극의 주장이 엇갈리죠. 여권, 청와대, 기재부에서는 우리는 압력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거고 네. 저 신재민 사무관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거짓이기 때문에 검찰에다 고발하겠다는 거고요. 네. 신재민 사무관 계속 유튜브에다 뭐 올리는 거 보면은 그래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보자. 나 처벌 받을 게 있으면 처벌 받을게.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닌지는 검찰 가서 밝혀줄게.
네. 이런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내가 첫 번째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그럼 내가 이걸 왜 한 거냐.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네. 2016년에 그 촛불 집회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전의 정권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KTNG 사장 개입건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거고 네. 또 제보자 색출 과정에서 또 뭐 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이라고만 하지만 거의 가압적으로 다 가져가서 막 다 네, 털리고 근데 본인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외려 더 의심을 받고 뭐 이런 그다음에 저 이제 국채 발행의 경우에도 저 정책적 판단이 뭐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 부서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가면서 네.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려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 조율을 하던 거다. 거쳤지. 강압은 예. 없었다라는 네. 거고요. 거기에 근데 김동연 부총리가 뭐 청와대에 가서 호출돼서 가서 뭐 소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저 청와대는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 마케팅이다. 네.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본인 이름을 예, 뭐 예. 시끄럽더라도 하여간 이름을 많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네. 네. 그리고 참 기재부에서는 또 하나요. 그 사무관 위치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네.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 수준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정보의 하고 있고요. 가치를 지금 많이 이제 그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를 보면은 좀 일일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그 여권의 반박에 대해서 네. 뭐 노이즈 마케팅 스타 강사가 된다 그러면 이미 저기 그 저런 조색과에서 2014년부터 근무해 왔고 그럼 본인은 충분히 그 이력만 가지고도 강사로서 돈벌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런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이런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보 폭로를 하는 것이 과연 강사로 돈 버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네네. 근데 본인이 뭐 그 말을 하기는 했어요. 뒷부분에 봤더니 왜 내가 이런 거를 폭로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후원금 계좌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사람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맣게 꼈다고 막 왜 자꾸 손가락에 때만 자꾸 지적을 하느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져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배상이라든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결부되면 그걸 자꾸 진심이 없다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 게 좀 훼손을 있죠. 하는데 굳이 그렇게는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검찰로 가서 상당히 좀 시끄럽겠어요. 검찰에서도 네. 맞네 틀리네 또 이거 뭐 포렌직하고 불려다니고 소환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발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좀 너무 속 좁은 네. 행태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들고요. 어찌됐든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실체적 진실은 뭐냐니까 네. 가려지긴 가려져야 되겠죠. 2019년에 상반기의 핫 이슈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 요즘 좀 따뜻한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제1병원은 우리나라의 첫 산부인과죠. 예, 그러니까 예. 서울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인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예, 고 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조카가 이사장으로 해서 설립한 병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출산 때문에 뭐 아기들을 안 낳아서 뭐 문 닫는다 소리까지들은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여성병원이니까 산부인과 출산이 그 주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 업무였던 병원들은 지금 많이 힘들죠. 근데 네. 이제 제일병원도 예외 없이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16년이 한 1,000건이 분만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저출산 여파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남는 예, 거죠. 그 병원장도 뭐 몇 달째 공석이라고 예, 하고. 그렇게 이제 수익이 안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노사 갈등이 심해지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병원이 회생 신청이 법정 관리가 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타인 이영애 씨가 이 병원을 살린다라고 나섰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영애 씨,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여기서 아이 둘을 다 여기서 출산을 아, 쌍둥이를 했대요. 저 병원에서 낳군요. 예, 그리고 여기 이 병원에서 태어난 뭐 분이 많아.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여기서 낳고 거기서 이 병원에서 낳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네. 좀 여러분들 중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의료인이잖아요. 네. 이영애 씨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는 개설하거나 인수할 수가 몇 없어요.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째, 네. 이영애 씨가 아무리 영화배우로 성공했다 그래도 저 큰 병원을 살 만한 돈이 있기는 있습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다른 그 뭐 서울대 교수와 뭐 다른 의료기관들하고 컨소시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법정 관리가 되는 회생 절차가 아니면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하. 지금 그 예외적으로 병원의 경우에 예. 이 인수 회생 절차 내에서는 비의료인도 그 아하.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병원을 사고팔고는 일반인은 의사만이 할 수 있지만 그쵸. 망한 병원을 인수하는 건 일반인도 다른 가능하다. 우회적으로 할 방법이 있군요. 예. 어찌됐든 뭐 그 이영애 씨가 저출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우리나라 1호 산부인과를 살리는 데 앞장섰다. 이거 자체는 뭐 국민들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장사 속일 수가 없어요. 투자 개념일 수가 없는 게 돈 벌려고 인수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로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돈 못 거기서 저 배당금 같은 거 못 받아 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어떤 투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뭐 기부도 잘하시고 이런 저 사회적 그 이 가치 있는 일에는 돈도 막 저 쾌척을 하시고 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미지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되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나? 꼭 이제 언론에서 그래 예, 정치의 예. 뜻이 있으신가 그런데 그것도 네, 아닌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순전히 저출산 문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망한 제1병원을 인수하는 쪽으로 한번 힘을 써보겠다. 뭐 박수 보낼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좀 그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이 산부인과가 이게 저출산 때문에 네. 이런 병원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이제 대안들도 예. 나오면 이제 거기에 뭐 줄기세포니 이런 새로운 바이오 예. 산업에 대한 기반을 좀 만들 때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좀 조속히 예. 만들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우석 사태 때문에 줄기세포 포기한 사이에 일본이 그렇게 훌쩍 컸다며요. 예. 그거 보니까 뭐 마음이 좀 아프던데. 예. 알겠습니다. 저 이영애 씨가 그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제1병원 어떻게 회생 방법이 저 찾아지는지 네. 한번 잘 좀 지켜보시죠. 예, 오늘 첫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언급하면서 경제 실패 프레임을 말했습니다. 유독 나쁜 경제 지퍼만 콕 집어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대답은 10명 중에 1명.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부정적 대답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는 분배를 확대하겠다는데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경제 심리는 위축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지표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게 언론의 경제 실패 프레임 탓이다. 청와대의 이 인식, 정말 그런지 올해는 국민이 동의해 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 떠나서 집권 3년 차 정부가 성공해야 경제가 산다. 국민과 함께 이 믿음을 갖고 용감한 토크쇼 직설, 앞으로도 이념 논쟁이 아닌 구체적 팩트의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